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연말 연초에 국제 유가가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로 국제 금 가격도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이 어떤 분쟁에 대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 세계화 물결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강했죠. 이럴 때 금이 꽤 긴 시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금은 자산을 둘러싼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에서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하는 순간에도 공격과 반격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외 주식시장도 급락과 반등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과 위기 속에서 우리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소속이신 금투자 전문가 한알의 전문위원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건영 단장님하고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뵙고 계신데 같은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팀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고 해가지고요. 신한금융그룹의 전문가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건영 단장을 맡고 계시고 저도 그 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 영상을 찾아봤는데 두 분이 같이 진행한 프로그램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도 금하고 이제 글로벌 경제 얘기 맞습니다. 나누는. 한알의 그럼 전문위원님은 그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는 팀 자체가 고자산가분들의 이제 다양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팀인데요. 저는 거기서 이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맞습니다. 짜주시는. 네. 분야는 제가 금 투자 전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금에 대한 부분만을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비중을 두는 게 좋을지 이런 걸 네. 조언해 주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네. 같이 하시나요? 사실은 하나의 자산만으로는 최근에 자산 관리라는 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산들이 연결이 돼 있고 국가와 시장도 연결이 돼 있는 만큼 저희는 종합적인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가 한 분을 1대1이라기보다는 팀에서 이렇게 지원을 같이 받겠네요? 네, 대신에 이제 차별점이라고 하면 일관된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이제 고객이 가진 상황에 맞춤형으로 제공을 한다는 게 이제 저희 팀의 좀 특징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자산관리 전문가이시잖아요. 또 네. 고객분들도 많고 담당하신 분도 많을 맞습니다. 텐데 이번 이란 공습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네. 먼저 드셨어요? 사실 이제 3일절 연휴부터 시작해서 나들이나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쉬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얼마나 이거 지속되려나 이 생각이었거든요.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특히 가장 경계하는 게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예측된 위기와 위험은 대비가 가능한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야말로 자산의 가격을 시장을 굉장히 뒤흔드는 요인이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주말 내내 이제 뉴스를 좀 보면서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많이 체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유 가격이 많이 불안하다, 많이 네. 상승하기도 했고 어제 퇴근하면서 저희 집 근처 주유소 앞에 한 400m가량 차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란 사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물가를 자극을 합니다. 에너지 물가가 자극이 되면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 높아질 수가 있고요. 특히 사실은 이번에 국내 증시가 좀 굉장히 많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원유 수입량이 이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한 5분의 1, 그러니까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송량의 80% 정도가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 시장에 좀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막 흐름을 보고 계실 텐데 네. 이번 공습을 혹시 예측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 흐름을 네. 어떻게 읽고 계셨어요? 사실은 큰 흐름에서의 어떤 이러한 움직임이 긴장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연말 연초에
국제 유가가 조금씩 이제 위로 움직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로 국제 금 가격도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이 어떤 분쟁에 대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2월 초에는 미군의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배치된다라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중동 지역의 어떤 분쟁이나 리스크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시그널은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 월 며칠 특정한 시각에 어느 정도의 공습이나 분쟁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떤 딱 그 정확한 시점을 보기보다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좀 포착하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습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도 나름 공격을 한 거고 네. 이란도 공격을 한 건데 네. 그 시장의 반응은 사뭇 달라서 네. 그 차이가 좀 궁금해서요. 이 차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공습의 여부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호르무즈 해협에,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무역의 경로에 대해서 타격을 받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분쟁이 다른 분쟁하고 다른 점은 바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원유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반적으로 에너지의 물가를 자극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지금 연내에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영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공부를 좀 해서 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 가격이 올라가겠구나라고 네. 예측은 하는데 이번 공습 이후에 금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실제로 네. 움직였나요? 실제로 이러한 공습 이후에 직후 금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5,200달러 선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금 가격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분쟁 같은 요소들은 금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단 하나뿐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좀 작용을 하는데요. 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쟁의 상시화라는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는 관세 분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말씀드린 관세 분쟁을 언제 일으켰냐라고 하면은 작년 4월 7일이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그 판에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상호 관세율을 발표를 했죠.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좀 컸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바로 트리플 약세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3대 자산인 미국 달러가 하락을 했고요. 미국 주식이 하락을 하고 미국의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상호 관세율을 발표를 했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미국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패권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축동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 달러가 계속 패권 통화로서 힘을 가지려고 하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쓰여야 되죠. 많이 쓰여야 이 달러의 지위가 공고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문제는 달러가 그러면 미국 밖으로 계속 퍼져나가게 되면은 그 얘기는 미국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달러로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 무역 적자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관세를 바로 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라고 하면 군사적인 안보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보에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군사적인 안보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 이유가 되고요. 얼마 전에는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해서 볼트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죠.
마지막이 바로 달러와 같은 통화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가 좀 굳건하게 지위가 돼야 되는데 관세라는 수단을 쓰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관세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특히 최근에 그린란드 매입 사태 네. 기억하시죠? 미국이 그린란드를 우리가 매입하겠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막의 최적의 위치에 있기도 했었고 두 번째는 북극 항로 같은 무역의 안보 이유도 있지만 세 번째가 이제 핵심 광물이 그린란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똘똘 뭉쳐서 우리도 그럼 미국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들면 다른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달러를 기존처럼 우리가 달러에 대한 의존도만 높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셀 아메리카,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을 좀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이스먼트가 이제 기초잖아요. 통화의 기초인 달러가 흔들리는 것에 방어하는 투자 전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제 금이 있었고 두 번째로 유로나 스위스 프랑 같은 통화들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는 와중에 이번에 이제 이란 분쟁이 발생을 했죠. 이란 분쟁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전쟁이 발생할 때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이 먼저 흔들렸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돈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강한 쪽으로 좀 쏠리거든요. 미국의 자산, 달러인 안전자산, 이 통화로 지금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금도 강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상당 부분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빌어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나면은 금이 좋다. 이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복잡한 지금 지정학적인 상황도 있고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런 점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 느낌에는 좀 네. 덜 오른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도 그럼 달러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금이라는 자산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이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리스크, 위험에 해치를 하는 자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좀 독특한 거는 금도 하나의 자산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때는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월 7일 관세 발표 직후에 금도 순간적으로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패턴이 좀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극단적인 변동성에서는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금의 자산도 일부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되죠. 이 현금이 바로 달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웃는 모습을 보면 양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달러라는 자산이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당연히 미국으로 자본이 쏠리면서 달러가 좋아지겠죠. 반대로 그런데 전 세계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다, 변동성이 극심해질 때는 안전자산인 극단의 유동성 통화, 달러로 몰리면서 이 달러가 양극단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좋을 때도 올라가고 안 좋을 때도 때도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달러에는 좋죠. 그거를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같은 변동성 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이라는 자산도 그리고 금이 사실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수익을 실현하고 일단은 현금으로 대피하자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생각만큼 전쟁이 나면 금에 좋다고 하는데 그 폭이 크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간 궁금증이 생기는 게 안전성 네. 측면에서만 보면 달러와 금, 예를 들면 지금 네.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또 어떤 분쟁이라든지 전쟁의 기미가 네. 보일 때 나는 그럼 현금을 달러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금을 매수하는 게 네. 나을지 어느 게 더 안전할까요? 네, 그런 궁금점이 있으실 네. 텐데요.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걸 보면 결국 긴 흐름에서 봤을 때 0, 1 이런 수학적 함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금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쟁이나 분쟁은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금이라는 자산이 실물 화폐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지하면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흔들림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 있겠지만 반대로 금의 가격을 저지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을 사야 돼요, 달러를 사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것들은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자산 배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분산해서 담아가는 전략을 특히 이제 국내 원화 투자자분들께는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유가와 금의 관계, 분쟁의 장기화가 이 금 가격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나요? 지금 나온 소문은 뭐 트럼프가 사주를 얘기했는데 그거보단 좀 일찍 네. 종결될 것 같다라는 소문도 있고 네. 아니다 더 길 것 같다라고도 하는데 맞습니다. 이 장기화가 유가, 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상이라는 게 분쟁이 한번 발생이 되면은 그 끝을 딱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유가하고 금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실물 자산으로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가격의 자산의 가격이라는 건 미래의 기대감이 얼마나 더 좋을지가 반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 분쟁 발생 전까지만 해도 당분간은 저유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이제 시장의 좀 함의였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이 올해 이제 연내 금리 인하를 최소 2회 이상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되면서 실물 화폐인 금이 가격을 조금 더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쟁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만큼 국제 원유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에너지 가격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물가,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만큼 빠르게 혹은 예상한 폭으로 실행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다는 거는 금 가격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채권의 이자와 같은 매력도가 낮아지는 요인이 되죠. 그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유 에너지 가격을 자극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금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걸 기대해서 지금 미리 가격이 선반영이 됐는데 기대가 깨어질 때는 이 자산의 가격이 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상황을 가지고서 자산 가격을 단기적인 가격 예측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는 투자의 난이도를 상당 부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금이 오를까 안 오를까를 보는 게 아니라 달러의 강세와 약세도 봐야 맞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금리의 변동을 봐야 되나요? 봐야 되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실질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또 실질금리도 반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럼 금리 인하가 얼마만큼 시장의 기대만큼 이뤄지느냐, 그리고 속도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냐 이런 것들이 금 가격에도 향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무수익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자나 배당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금리 변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유동성이라던가 화폐 가치가 얼마 정도 보존이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실질금리가 생각만큼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금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종이화폐에 가지고 있는 매력도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위에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자산 간의 상대적인 관계성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금 가격을 판단하실 때 네. 위원님께서 보시는 요소는 뭐예요? 네, 금이라는 자산은요, 일단은 다른 자산의 가격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라는 건 어떤 기업 가치를 계속 반영을 해서 미래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고, 채권은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쿠폰, 이자를 반영하죠, 가격이에요. 근데 금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무수익 자산으로서 이자나 배당이 없기 때문에 금을 둘러싼 다른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전쟁은 금의 우호적인 요소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 전쟁, 분쟁 같은 리스크는 국적 없는 안전자산인 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가가 높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동일한 물건을 살 때 과거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실물화폐, 실물자산인 금에는 우호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어떤 종이화폐나 신뢰에 기반한 자산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때, 그리고 금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달러가 강해질 때 금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례로 저희가 이제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 세계화 물결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강했죠. 이럴 때 금이 꽤 긴 시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금은 자산을 둘러싼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요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몇 가지 더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도에 금이 연간 수익률이 한 8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동일 기간에 나스닥 지수의 성장률이 20% 정도인 걸 감안을 했을 때 금에 투자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받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2025년도에 금 가격을 역사적인 고점을 만든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쟁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일어나고 상시화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세계화가 아닌 분절화가 나타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 통화 자산으로의 분산을 좀 보여줬고요.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 2022년도에 이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M2 통화량은 시장에 많이 남아있고 미국의 재정부채 이슈도 남아있죠. 실제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요. 이런 요소들이 계속 차곡적으로 중첩적으로 쌓이면서 금 가격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나타난 새로운 이제 수요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요. 바로 중앙은행하고 ETF 투자 수요입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금을 산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소들이 기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건 어떤 중앙은행이 금을 샀냐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금 보유량을 굉장히 크게 늘린 국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금 매수자인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폴란드가 있었고요. 체코가 있었고 이라크라던가 튀르키예, 터키가 있습니다. 모두 분쟁 지역의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자국 통화의 절하가 심한, 즉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들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중앙은행이라는 곳은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돈이 많죠. 그리고 정책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이 움직입니다.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양의 금을 매수하게 되면서 가격을 지지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의 어떤 수요처가 귀금속이라던가 원자재, 화폐에 두루두루 있었다면 최근에는 중앙은행 수요가 강해지면서 한층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22년도에 ETF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금의 가격을 지금 만든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자산에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얘기들을 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금도
이 시점에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해라는 그런 게 있나요? 네, 사실 이런 주가라는 거는 현금으로 인해서 할인을 계산하기도 하고 배당으로 계산을 하기도 주가 가치를 EPS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계산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금은 발생시키는 현금 흐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가치를 어떤 계산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채굴량이라든가 수요에 따른 가격의 공급 수요에 따른 예측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 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들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전망이 수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그러면 최근에 이제 JP모건에서는 6,000달러까지 연내에 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6,000을 무조건 간다라고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5,200불이니까 6,000까지 몇 퍼센트 수익을 본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요소들의 힘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것을 저희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죠. 좋겠지만요. 사실 금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면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서 예측해서 매매를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변동성을 굉장히 좀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 가격은 금만을 봐서는 안 되고 금 가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금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은행이 왜 굳이 달러나 자국 통화라든가 다양한 투자처들을 두고 금을 샀냐라고 하면은 지정학적 분쟁 리스크에 대한 해지, 방어, 두 번째는 자국 통화 가치 절하 혹은 가지고 있는 종이 화폐 가치 절하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반면에 그럼 금이 생각보다 약해지고 힘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이 아닌 다른 자산의 매력도가 크게 높아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의 매력도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고 기대가 지속될 때인데요. 금만 봐서는 내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수익 자산이고 따로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게